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죠.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먼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소식인데요. 정부가 이제 오락가락했다고 욕을 먹고 있죠. 그런데 여론은 그래도 빨리 이런 개혁 빨리 하라 이런 쪽이죠. 그렇습니다. 그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보료 개편을 올해 안에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한 이후 6일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따가운 여론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보건복지부는 김무성 대표가 개선안을 마련하면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최근에 잇따라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 아무래도 좀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김무성 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번복함에 따라서 국민적인 신뢰만 잃었다 이런 비판이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혁할 건 빨리빨리 해야죠. 네. 자, 국회 청문회 소식인데 먼저 이 대법관 후보자 박상호 후보자. 네. 이 박 후보자가 과거에 그 박종철 사건 당시에 수사 담당 검사였다라고 하는 경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박상호 후보자가 지난 1987년 검사 재직 당시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담당 검사였다는 것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종철 고문 사건은 당시 검찰의 대표적인 축소 은폐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국회에 제출한 임명 동의안에는 이 내용이 쏙 빠졌다고 합니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이는 박종철 열사를 2번 죽이고 6월 민주항쟁 정신을 짓밟는 것이 된다면서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지난달이었죠. 이미 그 일부 교수 단체들은 박 후보자가 상지대 등 비리사학재단의 복귀기를 열어준 인물이라면서 후보 제청을 반대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국회 청문회 관련 소식인데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이 후보자는 과거 삼천교육대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이 오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완구 후보자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내무분과위에 소속돼서 활동했다면서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007년 발간했던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분과위는 이 삼천교육대 사건의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이완구 후보자가 당시 실무자로서 당시 그 삼천 계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같은 당에서 다른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경협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이 후보자가 충남도지사 퇴임 한 달 만에 석자 교수로 채용이 됐고 6차례 특강을 하고서는 급여로 6천만 원을 받았다. 한마디로 황제 특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완구 후보자 측의 해명은 어떤 것입니까? 일단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 삼천교육대 활동에 대해서는 자신과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지난 1980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이 내무분과위원회에서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하위직 행정요원이었고 또 당시 맡았던 임무는 이 새마을운동과 같은 소관 업무였다는 설명입니다. 또 고액 강의료 논란에 대해서는요. 이 강의료가 아니고 석자 교수로 채용된 활동에 대한 연봉의 개념이었다면서 역시 청문회 때 관련 자료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재판 소식입니다. 지난해 6월이었죠. 총기를 난사해서 장병 5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 병장. 임모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죠.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임모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고 또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네. 또 피고인은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지금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오늘 양형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 병장 측 변호인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확인도 하지 않은 학창시절 왕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수많은 증언이 있었던 부대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당연히 항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오늘 교섭단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면서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발언이었죠.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대표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고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거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 정면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김 대표는 그러면서도 일단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언급하기 시작한 증세 관련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거리를 뒀습니다. 이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된다면서 일종의 차선 체계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논평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증세냐 복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평 과세와 재정지출 효율화가 핵심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부자 감세 철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이야기인데요. 최근 당국 간 접촉을 추진했는데 대화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서 무산됐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졌네요. 네, 아슬아슬하게 추진이 됐던 것 같은데 결국 네. 무산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북한이 지난 1일 외무성 대변을 통해서요, 이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초청 사실을 공개하면서 어떤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성김 특별대표의 베이징 방문 도중에 김계관 외무성 일부장과 접촉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제3국인 베이징이 아니라 김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고 미국은 이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워싱턴 포스트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네. 이 북한이 리용호 부상을 베이징에 보내서 성김 대표와 만나게 하는 방안이나 또 반대로 성김 대표를 평양에 오게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 구체적인 내용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달 초죠. 이 한미 합동군사 훈련이 예정돼 있어서 당분간 북미 대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 침체 속의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나라의 경제에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없다 이 말이 많은데 말이죠.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0%대로 내려오면서 예. 공포 우려 쪽으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네요. 예,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그 1월 소비자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0.8% 올랐습니다. 두 달 연속 0%를 기록한 건데요. 게다가 그 담배값 2,000원 인상 효과가 없었다면은 그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0.22%에 그쳤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예, 휘발유, 경유, 자동차용 LPG 등 그 석유류의 내림세로 인한 물가 하락 압력이 가장 컸고요. 또 도시 가격 이나 또 양파와 감, 배추 등의 그 채소도 대폭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오늘 그 작년 말 기준 물가 상승률이 1%보다 낮으면서 그 물가가 오르고는 있지만 그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현상인 디스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에 빠진 국가가 그 선진국 33개국 가운데 그 27개국, 그 82%에 달하고 있어서 그 글로벌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현상에 작용을 하는 그 저유가, 저성장, 기대 심리 하락 이 세 가지 요인에서 우리나라 경제도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한 건데요. 네. 이에 대해서 아직 그 정부와 한국은행은 아직 그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유가로 인한 공급 가격 하락 요인이 큰 것이지 실제 소비 자체는 걱정할 만큼 위축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우려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를 살리는 게 우선 중요하고 또 정부도 그 대비에 나서야 할 때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무지 높은 빌딩을 지을 것 같네요. 한전부지를 구입했었죠? 근데 그 571m 빌딩을 짓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현대차가 한전부지의 건물을 완공하게 되면은 그 현재 논란 속에 건설 중인 잠실 제2롯데월드 타워동 555m보다 16m가 높은 규모가 됩니다. 네. 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최고 건축물은 68층짜리 305m 동부가 무역센터 타워고요. 2위는 그 299.9m인 부산 해운대 위브 더 제니스입니다.
내년 잠실 롯데월드 타워가 완공이 되면 이 롯데월드가 1위가 되고요. 현대차의 계획대로 그 2017년에 한전 부지의 건물이 완공이 되면 또 이 건물이 1위가 됩니다. 네. 현행 건축법은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이면 초고층 건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그 기업들이 그 초고층 건물에 그 앞다퉈 그 진출하는 배경에는 이게 랜드마크 빌딩이 돼가지고 이 기업의 이미지를 확고하겠다 이런 자존심 싸움도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게 무조건 짓는다고 해서 뭐 좋다, 이게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를 또 따져봐야 된다는 시각도 있고요. 네. 또 건물 건립에 따른 안전 문제, 또 설계 능력이 그만큼 되는지 이에 대한 뭐 그 과제는 있다고 합니다. 또 한편 그 현대차 다른 소식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그 현대차 그룹의 현대제철이 동부특수각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이 조건은요, 동부특수각이 생산한 제품을 현대기아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그 회사들에게 구매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건인데요. 네. 예, 이번 결합으로 그 현대기아차와 현대제철의 시장 지배력이 볼트와 너트, 뭐 막대형 기계 부품 같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일부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고 그 조건부 승인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휴대폰 배터리가 빨리 닳아가지고 고생하신 분들 많죠. 네. 그런데 그 어떻게 잘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가이드북이 나왔다면서요? 예, 한국전기연구원은 오늘 올바른 배터리 이용을 위한 그 KERI 배터리 가이드북을 냈습니다. 배터리 가이드북. 네. 네, 온라인에서 이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네. 예, 겨울철에는 그 온도가 낮아지는데 이게 배터리의 전반적인 화학 반응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빨리 닳게 되고요. 아하. 예, 그래서 이 배터리를 온도가 낮은 외부에 보관하기보다는 주머니에 넣거나 네. 케이스, 헝겊으로 덮어서 따뜻하게 보관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또 그 이미 추위로 인해서 방전된 배터리도요. 그 사용하지 못한 전기가 내부에 잠재적으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 배터리의 온도를 높여서 따뜻한 곳에 놓고서 이용을 하면은 남아있는 에너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하. 또 이 배터리를 모두 쓰고 충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남았는데 계속 충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그렇죠. 텐데요. 예. 예, 그 요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노트북 여기에 쓰이는 배터리는 모두 리튬 2차 전지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배터리는요 완전 방전한 다음에 사용하면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네. 0%가 아니더라도 계속 충전기에 꽂아 놓는 게 좋고요. 아하. 또 이미 방전된 상태면 즉시 충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아하. 또 그런 또 요령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 포인트. YTN 국제부의 김지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IS, 이 이슬람 급진 무량 세력이죠. 이 IS가 일본인 인질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서 아베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연일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IS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구실로 2억 달러를 내지 않으면 일본인 인질 2명을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했었잖아요. 네. 이 석방 도석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고 고토 겐지 씨를 포함한 2명이 결국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렇죠. 야당은 아베 총리가 일본인 인질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경솔한 단어 선택으로 IS를 자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또 지난해 발족한 외교안보 사령탑인 국가안보보장회의가 인질 사태에서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며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베 내각은 인질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로서는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IS가 고토 씨를 여성 사형수하고 맞교환하기 위해서 그 맞교환 장소까지 데려왔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는데요. 그 일본 정부가 더 아주 곤혹스럽겠네요. 네, 그래서 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NHK는 시리아 반정부 세력 활동가를 인용해서 IS가 지난달 29일 터키와 접경한 시리아 국경 마을로 고토 씨를 이송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나 IS는 맞교환 시한으로 제시했던 29일 일몰이 되기 전에 고토 씨를 IS의 수도인 라카로 돌려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활동가들은 석방 교섭에 진전이 있었지만 모종의 이유로 막판 결렬된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요르단 정부와 긴밀히 협조했다던 일본 정부는 협조는커녕 관련 정보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셈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영국 정부가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는 곱셈 구구단을 12단까지 의무적으로 암기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거 논란이 있겠네요.
네, 영국 정부가 초등학생의 경우 곱셈 9구단을 12단까지 외우고 문법에 맞는 작문 실력을 갖춰야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예. 니키 모건 교육부 장관은 교육정책의 실패로 초등학생들의 수학과 국어 실력이 저하됐다면서 기초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졸업 전 인증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장관은 그러나 곱셈 9구단 12단 암기와 문법에 맞는 에세이 작성 인증 취업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건 장관은 BBC에 출연해서 초등학교 때 기초를 잡지 못하면 이후 벌어진 학력 격차를 만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영국 야당인 노동당은 선거를 앞두고 교육장관이 밝힌 내용은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면서 교육 강화 정책은 속임수일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이 뒤지고 있는 집권 보수당의 교육 강화 전략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YTN 국제부의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무장 탈영한 임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육군 제1야전군 사령부 군사법원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들을 치밀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정작 군대 내 관심사병 문제는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 임병장에게 사형이 선고됐는데요. 살인죄가 인정이 된 건가요? 네, 인정이 됐다고 네. 봐야 되고요. 저희는 당초 사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임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군대에서 군 당국이 결국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법원이 재판하게 되는데 군 당국이 현재 사실상 관심병사인 임병장의 관리를 잘 하지 못한 지점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즉 뭐냐면은 이 사건은 가해자인 임병장과 피해자인 사망자 그리고 부상자 간의 대립관계 구도로 형성해야지만이 사실상 군 당국의 자신의 잘못을 빠져나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안산에서 일어난 사이코패스에 의한 그 살인 사건도 궁극적으로 치안 서비스가 잘 됐다면 허벅지를 찔려서 찾아온 그 피해 여성에 대해서 상해죄로 가해자를 검거해서 형사 입건만 했어도 사실상 그 가해자가 딸을 죽이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GP 사건 이후에 보호관심병사 제도가 도입됐고 보호관심병사를 군 당국이 제대로 관리하고 GOP에만 투입하지 않았어도 이와 같은 참극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동료 부대원으로부터 임병장이 집단 따돌림을 받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 네. 공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입장을 취했나요? 저는요, 이게 집단 따돌림이냐 아니냐는 사실상 저는 쟁점이 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군 당국이 애초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관심병사 A급인데
GOP나 GP에 이거 투입하면 안 되는 인원이거든요, 사실상. 네. 그에 대한 그 관리 책임에 대한 부분은 이 재판이 쟁점이 되지 않은 것이 저는 결국 실체적 진실을 좀 가린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건 직후 벌어진 양태들을 보시면은요, 사실상 그 사망자들의 사인이 저혈성 쇼크, 즉 과다출혈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 주된 그 사인입니다. 네. 이 사건이 발생하고 엽소초가 그 무장인력이 이 근처까지 오게 됩니다. 그럼 이 무장인력은 사실상 임병장을 진압해야 될 의무도 있고요. 부상병들을 구호 조치해야 될 의무도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1시간 40분 동안 무서워서 그 소초에 진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군대 내 특히 최전방에서 과연 그것이 임병장이 아니라 인민군이 만약에 도발을 해서 내려와서 그러한 참극이 벌어졌다면 우리 군이 그 인민군 하나 때문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게 된 상황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응급의학 체계가 엉망이었다는 것이 저희 22사단 현장 검증에서 다 드러났고 저희가 폭로했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의무 헬기가 자동 항법 장치가 없어서 연무 때문에 뜨지 못했고 강원 119가 헬기가 떴는데 GPS 좌표를 잡지 못해서 군사보호 지역에 진입을 못해서 결국은 그 해당 관통상을 입은 부사관도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 부실, 사후적 사건이 나기 전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군 당국의 유죄는 이 사건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이제 이 임병장의 변호인 측이나 또는 가족 측에서는 네네. 학교 다닐 때 뭐 왕따에 관해서는 네네네. 인정이 됐는데 네네네. 군 안에서 집단 따돌림 문제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느냐? 네네네. 왜 고려가 없느냐 하는 네네.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사실은요, 그 그러니까 관심병사에 대해서 그 왜 관심병사가 되었는지에 네. 대한 네. 실체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네.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어린 시절 왕따에 의해서 그 부대 부적응에 의한 어떠한 관심병사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디테일한 그 공판에서의 입증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네. 그렇다면은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것이 있었는가에 대한 인과관계를 군 당국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 행동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지휘관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공판에서 좀 가려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공판에 가려지기 어렵죠. 왜냐하면은 실상 그렇게 된다면은 군사법원이나 군검찰이 자기 지휘부를 겨냥해서 칼끝을 들이밀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거 불가능하죠. 현재 22사단 아니 이거 밝혀야지 불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뭐 다 명령체계에서 다 부하지 않습니까? 네. 군판사 보통 군사법원의 재판장은 결국은 지휘관이 임명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네. 3군 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이니까 사령관이 임명한 사람이 재판장에 들어오는 것이죠.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겁니다. 당시 22사단장을 지닌 서모 사단장은 현재 아무런 보직해임은 나중에 결국은 전출 가는 형태로 해서 육군훈련소 소장으로 가 있습니다. 하나도 별들이 자기의 책임을 진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상부구조에 대한 관리 부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가르기 위해서 군검찰이 수사에 칼끝을 들이밀지 못하고 결국 약한 고리인 병사들 간의 문제로 치환해서 사실상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임병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임병장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 판결 내리면 국민들한테는 사형 판결 내렸으니까 사법적 단죄를 내렸다라는 어떠한 상징성 의미를 줌으로 인해서 군 당국에 대한 책임자들은 다 빠져나가는 형상이 되는 거죠. 네. 혹시 저 임병장의 가족하고 통화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아버님이 저희 사무실로 한번 전화가 오셨어요. 네. 그 아들 문제에 대해서 네. 좀 자기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전화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 전화도 굉장히 죄인된 아버지로서 이렇게 전화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염치 없는 짓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늘어놓으셨고요. 예. 그리고
뭐 자기 아들이 100번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기 아들이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도 좀 하셨고요. 네. 진정성 있게 피해자들에게 그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과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예. 그래서 상당 부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셔가지고 네. 예,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 네. 일단은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피해자를 지원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시스템적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임병장도 어느 정도는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기에는 네. 좀 억울하지 않겠냐. 다만 이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 받아야 되는 게 맞죠. 네.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무기징역형이면은 나름대로 죗값을 치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왜 국가에서 책임을 다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얘기는 그 이제 관심사병 문제를 군에서 제대로 처리했느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관심사병 문제만 잘 관리했더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네네. 이 사건 이후에 말이죠. 네네. 군대 내에서의 관심사병 관리 문제가 좀 바뀌었습니까? 저는 뭐 그닥 진전은 많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진전이 야전에 없어요? 계시는 분들은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관심병사 한 명 생기면 예. 모든 지휘 관심은 글로 쏠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린 캠프, 비전 캠프, 뭐 요즘 힐링 캠프라고 바뀌었는데요. 네. 그런 곳에 다 입소를 해서 그곳을 관리하는 또 우리 부사관님들 보시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하. 문제는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이런 캠프들이 운영되는 게 네. 지휘관의 어떠한 전문가들의 투입 양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 그래요? 어떤 사단장은 인근에 있는 심리학과 교수팀들이랑 네. 업무 협정을 맺어서 수시로 이분들이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반면에 네. 어떤 부대에서는 지원금 하나 없이 네. 운영되면서 정말 이상하게 굴러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그래요? 많습니다. 그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기 아무나 때문에 붙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좀 일괄적으로 점검해서 나중에 좀 내려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저는 좀 아까 좀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재판부가 굉장히 이중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재판부가 이중적이다. 왜요? 왜냐하면은 이런 겁니다. 오대위, 즉 성추행에 의해서 자살한 오대위 사건에서는 네. 가해자인 노소령에게 뭐 시험관 아기를 돕고 어렵게 임신했으며 뭐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양형을 뭐 깎아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고 네. 그 얘기해요. 그 노소령도 전과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 보면 불우한 학창 시절 보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예. 면제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면서 네. 성범죄에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단호하지가 않아요. 네. 오만 미사역을 다 붙여서 봐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뭐 최근에는 군인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그 신상 등록 고지 의무가 성폭법 2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군인 등 강제추행은 여기에 성폭법 특례법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의적 해석을 내려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성범죄자들은 신상 등록 고지도 안 하고는 다 봐준 것이죠. 재판장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그런 거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주심이 네. 사법연수원 나온 법무관이지 않습니까? 네. 판결문은 그분이 쓰거든요. 네. 그렇다면 법리적으로 이게 잘못됐는지 무엇보다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온정주의적으로 가해자를 봐주는 것이죠. 성범죄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하고 결국은 이런 문제는 굉장히 또 가중처벌하고 또 윤일병 사건은 또 온정주의적으로 처벌하고. 네. 그러니까 좀 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보면은. 네. 재판 좀 잘해라 이 말씀이. 네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관심사병제도 앞에 네.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관심병사 제도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차제에 뭐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명칭과 다른 시스템을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한민구 장관께서는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정심
병적 전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필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하셨어요. 예. 그런 부분에 저는 좀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거대한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좀 의문.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을 문민 통제할 수 있는 국방본부주만 제도 도입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제도화되어야지만이 네. 사실 이러한 불운한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겠죠. 지금 현재 GP 사건 이후에 6년 지나고 나서 해병대 총기 사건이 있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이와 같은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결국은 병영 문화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 군만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네. 민간 전문가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 네. 저는 강한 군대가 되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그 거버넌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신뢰가 떨어진 군의 위상을 네. 높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시내도로 망우로 구리 방면 동부시장에서 동일로 지하차도 구간에서는 택시 관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로 이 부근 속도가 내려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 이동 차량이 많습니다. 남산 1호 터널 중간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시속 20km 미만입니다. 강남대로 한남대교 방면 서초 오성아파트에서 강남역, 노년역을 지나 신사역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염곡사거리 쪽으로도 신사역부터 강남역까지는 시속 30km 안팎입니다. 사평대로 따라 3호가 든 사거리에서 서울 성모병원 사거리까지도 양방면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영동대로 삼성역에서 대치 우성아파트 사거리 구간도 양방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대한민국 경찰 네티즌보다 못한 부실한 초동 수사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이죠. 6833번님께서는 경찰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것은 왜 생각 못할까요? 인원 대비 경찰의 업무가 너무 광범위한 데다가 인력마저 적으니 모든 사건 업무가 지연되고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는 측면에서 글을 보내주셨네요. 3633번님께서는 자기 직업에 자부심만 갖고 사명감은 결여되어서가 아닐까요? 네티즌 수사대에게 한 수 배우셔야 되겠네요. 네티즌 수사대에게 감사 표창이라도 해주세요. 씁쓸합니다. 라는 비판의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3633번님 의견이고요.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네티즌보다 못한 대한민국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올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4부 들어갑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먼저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축구 소식부터 알아보죠. 이청용 선수가 3년 만에 잉글랜드 1부 리그에 복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청용과 2018년 6월까지 계약을 맺었다고 오늘 발표했는데요.
이청용이 2009년에 입단한 볼트는 2012년에 2부 리그 챔피언십으로 강등됐는데요. 올해 6월에 볼튼과 계약이 만료된 이청용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파주 감독의 강력한 러브콜을 받아서 겨울 이적 시장 마감을 2시간 남기고 최종 사인했습니다. 네. 1905년에 창단한 크리스탈 팰리스는 런던 연고지고요. 최고 성적은 1990년 FA컵 준우승, 1991년 1부 리그 3위입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해서 11위로 잔류했고요. 올 시즌 20팀 중에 13위를 기록 중인데요. 2부 리그 강등권인 18위 헐시티와 승점 차가 4점에 불과해서 이청용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청용 선수의 주 포지션은 오른쪽 날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주전 경쟁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청용은 올 시즌 3골 4도움을 기록 중인 제이슨 펀천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완전히 이적한 윌프리드 자와와 주전 경쟁을 펼칠 전망인데요. 네. 크리스탈 팰리스의 파듀 감독은 뉴캐슬 감독 시절부터 덴바바, 카바에 등 기술을 갖춘 프랑스 선수들을 중용했는데 아무래도 볼을 예쁘게 차는 이청용이 다소 투박한 펀천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이청용은 지난 10일에 아시안컵 오만전에서 정강이표에 실금이 가서 3주 진단을 받고 재활 중인데요. 2월 셋째 주경에 그라운드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5월 24일에는 프리미어리그 수원지시티의 기성용과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한국과의 경기에서 깡패 축구를 펼쳐가지고 전 세계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즈벡 22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지난 1일 태국에서 열린 킹스컵에서 한국 22세 이하 대표팀과 맞붙었는데 당시에 깡패 축구를 펼쳤거든요. 네. 우즈벡의 마샤리포프가 쿵푸킥을 연상하는 나라차기로 강상우의 가슴을 가격했고요. 샴시디도프는 주먹으로 심상민의 얼굴을 3차례나 가격해서 둘 다 퇴장당했습니다. 막 때리는군요. 막 때려요. 네, 맞습니다. 우즈벡 축구협회가 오늘 대한축구협회에 사과 공문을 보냈고요. 심상민의 얼굴을 때린 샴시디노프는 한국 숙소를 찾아와서 정식 사과해서 귀국 조치됐는데요. 한편 우즈벡 축구협회가 우즈벡 A 대표팀이 3월 27일에 서울에서 한국과 평가전을 치른다고 또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대한축구협회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부인해서 우즈벡이 또 무리한 행동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프로야구 롯데 팬들이 이 시민구단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부산 자이언츠 협동조합 설립 추진 기획단이 6일에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시민구단 전환을 주제로 부산에서 첫 공청회를 연다고 오늘 발표했는데요. 부산 출신 야구 팬들이 주축이 돼서 기획단을 만들었는데 지난해 10월에 롯데 CCTV 사찰 탐문을 계기로 힘을 모았습니다. 이 기획단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 중인 스페인 프로축구 바르셀로나를 모델로 가칭 부산 자이언츠를 만들어서 30만 명의 회원이 30만 원씩 출자해서 900억 원의 출자금을 만들어서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구단 이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돈을 떠나서 롯데가 야구단을 팔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면서 좀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정부가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정대로 해당 상품을 출시를 할 경우에 이르면 3월쯤에는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값 거품을 일으켰다가 붕괴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 어깨로 내려앉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신중히 따져봐야 할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일경제신문의 최경옥 논설위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대 초저금리 대출이라는 게 나온다는 것인데 도대체 이게 어떤 상품이기에 이렇게 이자가 쌉니까? 일명 수익 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인데요. 우리은행에서 출시를 합니다. 이제 시중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통상 한 3% 내지 3.5% 정도 되거든요. 이 같은 시중금리보다 2%포인트 정도 싼 1% 내외, 1.5% 정도로 대출을 해주되 7년이 지난 후에 집값이 오르면 그 집값 상승분만큼을 집주인하고 은행이 나눠 갖는 상품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이용되는 코픽스 금리가
한 2.16% 정도 되는데요. 네. 여기서 1%포인트를 깎아준다고 하니까 대출이자가 연 1.16%에 불과합니다. 네. 정말 초저금리 상품이죠. 예, 예. 네. 자, 은행하고 수익을 공유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집값이 7년 후에 오르면. 네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나눠 갔나요? 어떤 기준으로 또 산출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에서 2억 원을 빌려서 4억 원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은요. 예. 제가 2억 원을 부담하고 은행이 2억 원을 투자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1대1 비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7년이 지나니까 집값이 5억 원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1억 원이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1억 원 남은 거를 은행하고 제가 투자 비율만큼 1대1 반반씩 5천만 원씩 갖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7년간 5천만 원을 번 거니까 네. 연간 한 700만 원 정도 번 거죠. 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2억을 투자해서 700만 원을 번 거니까 네. 연 3.5% 수익을 올리는 거고요. 네. 거기에다가 대출 이자를 한 1.5% 받잖아요. 예. 공짜는 아니니까. 예, 예. 그러면 연 5% 수익을 받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집값이 아주 폭등을 했다. 예. 집값이 따블이 됐다. 네. 그런 경우에는 차익이 뭐 예를 들어서 8억이 됐다. 4억짜리가. 예. 그러면 차익이 4억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2억, 은행이 2억을 갖게 되죠. 예. 그러면 7년간 2억 원이면 연간 2,8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14%가 돼요, 연간. 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은행의 수익은 연 7%로 제한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7%를 제외한 나머지를 대출자가 더 갖는 거죠. 네. 반대로 만약에 손실이 생겼다. 예, 4억 원짜리를 샀는데 7년 후에 3,500만 원이 됐다. 값이 떨어졌다는 3억 얘기죠. 5천이 됐다. 예. 예. 그러면 5천만 원 손해가 났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손실을 나누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수익 공유형이지 손익 공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손실은 그냥 대출자가 떠안는 거예요. 예. 근데 대출자는 7년 동안 이자를 그만큼 덜 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3.5%를 냈어야 되는데 1.5%만 냈으니까 네. 평균적으로 한 2억을 빌렸다고 치면은 7년 동안 한 2,100만 원 덜 낸 거거든요. 네. 그러면 2,100만 원을 내가 덜 낸 대신에 나중에 손실이 5천만 원 난 거는 본인이 떠안는 거죠. 그런 네.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값이 오르면 7년 후에 값이 오르면은 은행하고 나눠 갖는다고 그러셨는데요. 네네. 그때는 집을 팔아야 되는 겁니까?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틀린데. 그렇죠. 그때 가서 집값이 막 올라가고 있으면 네. 그거를 자기가 참 팔려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값이 오르는 추세인데 자기 집 팔면 자기는 어디 가서 또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서 7년 후에 그냥 정산을 하는 겁니다. 정산을? 처음에 최초 매입가하고 네. 7년 후에 가격하고 정산을 해서 네. 오른 만큼에 대해서 은행 측에다가 오른 만큼의 50%를 주고요. 절반을 주고. 네. 만약에 비율이 절반이라면. 만약에 제가 한 3억을 대고 은행이 1억만 됐으면 네. 그 구조는 3대1인 거죠. 네. 1대1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비율만큼 은행한테 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가 팔기 싫다. 예. 그러면은 그 은행한테 줄 돈이 예를 들어 3천만 원, 5천만 원 필요하잖아요. 예. 수익만큼 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건 자기가 이제 그동안 돈을 모아서 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고 그다음에는 네. 일반 시중 담보대출 금리로 전환이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내가 이제 오르든 내리든 다 내가 책임지는, 뭐 오르면 내가 다 먹고 떨어져도 내가 다 책임지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죠. 네. 이 은행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은행에서 손해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은행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손해를 보게끔 구조를 따지는 않죠. 은행이 어떤 데입니까? 그렇죠. 파일록의 후예들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장 평균금리보다 훨씬 저금리를 내줬는데 네. 은행이 손해볼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집값이 연 한 1% 내외를 안 오르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조달금리가 있는데 그걸 1.5%로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손해볼 경우에 대비해서 사실은 이자 원금에 대해서는 대한주택보증기금에다가 보증수수료를 내고 이자 원금에 대한 보증을 받는 일종의 보험을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손해볼 가능성은 낮고요. 예. 그 대신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집값이 오르면 1.5% 이상 오르기만 하면 은행으로서는 지금 3.5%에 주는 것보다는 훨씬 장사가 남는 장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러면 어떨까요? 이제 집값이 오를 만한 지역이 있고 오르지 않을 만한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 역시 은행들의 역마진 우려를 가장 최소화하는 지역으로 골라놨는데요. 예. 이번 대출은 사실 시험적으로 3천 가구 정도만 일단 한도를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하는 수도권 하고요. 네. 그다음에 부산, 울산, 광주 같은 광역시. 네. 그다음에 세종시 하고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니까 창원, 청주, 전주, 천안, 김해, 시가 포함이 됩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대도시에
집값 아파트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은행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대출을 하는 거고요. 네. 또 이 상품의 특징이 이제 그 과거에는 이런 정부에서 이런 상품을 내놓을 때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주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면 네. 보통 저소득층이나 서민 위주로 대부분 상품을 내놨는데 네. 이번에는 소득 제한을 없앴어요. 예.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도 있고요. 자기하고 거래가 없었던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도 있고 또 그 고객의 수준이 상당히 좀 좋은 사람들일 수 있는 거죠. 고소득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막 서로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군침을 흘리고 있군요. 네. 네네. 자, 그런데 이 1%대 초저금리 주택 담보대출이 7년 뒤에는 이자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인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자 폭탄이란 말은 좀 과장이고요. 과장이다. 이게 뭐냐면, 이 상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년짜리, 30년짜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1%대 이 금리가 적용이 되는 거는 초기 7년이에요. 예. 초기 7년이고, 7년이 지나면 일반인. 그동안 집값이 올랐든 내렸든 간에 거기서 정산을 하거든요. 예.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남은 대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중 담보대출 금리를 적용을 합니다. 예. 그러면 내가 1.5% 이자를 내다가 1%라고 하더라도 뭐 한 1.5%는 돼야 될 거예요. 네. 1.5% 이자를 내다가 갑자기 3.5% 내야 되면 2배 이상 올랐다 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3.5%라고 하는 금리 수준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이자 폭탄하는 거는 좀 과장된 얘기고요. 네. 네. 일각에서는 뭐 나중에 신용대출 금리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처음에 그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할 때부터 이 담보대출 범위를 그 LTV나 DTI 기준 안에서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용대출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네. 다만 문제는 예를 들어서 7년 후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 많이 올라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이 올라서 내가 5천만 원, 은행이 5천만 원을 받아야 되면 집을 팔지 않는 상태에서는 5천만 원을 내가 줘야 되잖아요. 은행한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5천만 원을 뭐 다른 금리로 빌리거나 할 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정도의 이야기로군요. 네. 네네. 그런데 7년 후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7년 후라면 2022년이 될 텐데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2023년 3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차기 정권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나오던데. 그게 이제 부담이 될지 득이 될지는 가봐야 하는 거고요. 그래요? 가봐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집값이 많이 올라 있고 이러면은 사실은 뭐 개인이나 은행이나 손해볼 게 없고요. 근데 정부한테 팔팔이 돌아올 이유가 없죠. 그렇겠죠. 그런데 7년 뒤에 예를 들어서 집값이 뭐 지금보다 훨씬 더 폭락해 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 대출 받았던 사람들. 네. 그런 굉장히 불만이 많겠지만. 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저금리로 받은 거고요. 네. 지금 현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폭락해 있으면 더 손해가 크겠죠.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뭐 집값이 떨어지면 어느 정권에서든지 민심은 폭발하게 돼 있고요. 네. 다만 그때 당시에 가서 집값이 왕성 폭락했는데 은행들의 뭐 손실이 많이 커져 있다. 그래서 그게 사회 문제가 될 정도다. 저는 그 가능성도 낮다고 보는 게 지금 이 상품을 취급하는 게 우리은행뿐이고요. 현재는 3천 가구에 한해서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악의 경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은행만 뭐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자, 1%대 고정금리 적용이 끝나는 7년 후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또 없어진다면서요? 그렇다면은 7년 뒤부터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7년 후가 아니라 대출을 받고 나서 3년 안에 대출을 언금해 50%까지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을 샀는데 지금 중도상환 수수료가 보통 1.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집을 샀는데 집값이 3년 동안 많이 올랐다. 네. 그러면 집을 팔아서 담보대출을 중도상환하고 차익을 챙길 수 있죠.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어느 정도 투기 목적을 좀 부추겨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게요. 사실은 투기 목적 수요자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처럼 지금은 시장의 모든 참가자가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을 더 높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지금 거의 뭐 8, 9년째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집값이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 소득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몇 명의 투기 수요자를 용인하는 게 낫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네. 뭐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들리는군요. 네. 자, 그 초이노믹스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 경제에 관해서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출 문턱을 낮췄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예. 이 수익 공유형 주택대출 도입에 대해서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이 재정적 뒷받침 그리고 미래 예측성이 없으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는 국민못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행이 자기 재원으로 이제 그렇게 자기 판단을 통해서 1.5%짜리 1% 대출 상품을 주는데 은행이 손실을 볼 경우에 그 이자 원금에 대해서는 대한주택보증기금이 그거를 메워주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상품의 은행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를 정부가 이제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어서 공적 기관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걸 해주냐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이런 상품이 저는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은행을 떠나서 사실 대출자한테 집 없는 대출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네. 네, 상대적으로 네. 좋은 조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정부가 이 정도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집값이 정말 뭐 30% 40% 폭락하면 그거는 뭐 이 은행이나 공공기관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다 망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기보다는 그래도 집값이 뭐 한 물가 상승률 이내 연 한 1% 내외 이렇게 오른다는 상황을 가정을 하면 예. 이거는 뭐 굉장히 좋은 저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3월에는 말이죠. 또 다른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용을 아시죠? 네, 오는 3월에 그 기존 대출자, 이거는 신규 대출자가 아니고요. 아까 그 말씀드린 거는 뭐 신규든 기존이든 제가 집을 사겠다는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 이거는 이제 기존에 내가 어떤 대출을 갖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내가 변동금리로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금리가 왔다 갔다 한다. 특히나 지금 미국이 경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5월 달이나 6월 달이면은 금리가 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리해지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를 미리 막기 위해서 이걸 고정금리로 전환시켜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20년 만기인데 연 2.8% 내지 2.9%. 그러면 지금 시중에서 보통 신규 대출 받으면 한 3.5% 정도 되니까 네. 한 0.67% 싸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는 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올 예정이에요. 네. 이 상품은 현재 시중금리보다 싸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원금을 같이 분할 상환하기 때문에 길게 보면 정말 20년 뒤를 놓고 보면은 지금 내는 이자보다 이자만 내고 20년 가는 것보다 원금을 갚아가면서 가니까 이자를 한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품이 나옵니다. 네. 그 최경호 논설위원님은 은행원보다도 더 자세하게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은행분들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상품이 네. 지금 아이디어는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 얼개만 나와 있거든요. 네. 실제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말이죠. 앞에 말씀하신 1%대 수익 공유형 대출, 그리고 또 2%대 20년 대출 상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기회에 내 집을 마련하게 해볼까 하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좀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충고를? 저는 그 집이 없으신 분들은 저는 예. 무조건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집을 사라. 왜냐하면 예. 앞으로 이제 전세가 갈수록 사라지고 정부가 이런 제품을 상품을 내놓는 이유도 지금 전세금이 너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세만 고집하지 말고 또 월세로 가면 주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네. 목돈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전세 살 돈으로 또는 월세 낼 돈으로 이자를 내면서 집을 사라. 그리고 만약에 그 집이 오르면 네. 굉장히 이익이 되는 거고 네.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사실은 또 굉장히 작은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기금에서 재원으로 마련해주는 손익공유형이 있어요. 네. 손익공유형 모기증 상품은 뭐냐면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은행하고 손실을 나누고 이익도 나누고 이런 상품이거든요. 네. 그 이미 나와 있죠. 예, 그것도 작년에 나왔는데 예. 그건 1.5%밖에 이자가 안 돼요. 네. 그리고 네. 이익이 날 경우에 주택기금이 가져가는 그 돈도 5% 이내거든요. 연 5% 이내로 그래요? 제한이 되니까 네. 저는 이런 상품 정부가 내놓을 때 집 없는 분들은 빨리 사고요. 빨리 사라. 그다음에 지금 변동금리로 이렇게 이자가 올라갈 가능성에 대비하실 분들은 지금 빨리 이 고정금리형으로 바꿔 타시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 시장에 그런 속언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시장은 개인은 절대 시장을 못 이기고 또 시장은 정부를 못 이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는 주택시장이 작기 때문에 네.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계속 부양책을 내놓으면 결국 시장이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정부가 정말 길을 쓰고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애쓰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지금이 좀 불확실해 보이지만 여전히 주택시장이 부양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월급쟁이들이 아무리 돈 모아봐 1년 5억이 어려운데 예, 그렇죠. 주택에 투자를 하면 자기 주거도 안정적으로 해결을 하고 네. 전세나 월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고요. 네. 플러스에서 잘하면 차익도 생기니까 네.
저는 집을 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참 이제 좋은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에 가계부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다른 기사가 네,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작년 한 해 동안 가계부채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늘었는데요. 한 연간 37조 원 정도가 올라서요. 2007년도하고 비교하면 2.5배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도 나쁘고 지금 요즘 구조조정 많이 당해서 막 중간에 잘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은데 굉장히 중요한 건 또 한편으로는 그 연체율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연체율은 오히려 낮아진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대출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 부담이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만약에 이거를 아까 말한 고정금리형 이런 걸로 바꿨다면은요, 훨씬 더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물론 급증하는 거 굉장히 우려할 부분이고 그렇긴 하지만 그 대신에 또 시장이 좀 살아나는 정황들이 많거든요. 일단 주택 매매 거래가 한 달에 100만 건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이 현상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확실히 늘어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이 안 팔려서 내가 정말 하우스포가 됐다. 근데 집이 팔리면 그걸로 그냥 대출 갚아버리고 이자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좀 살아나고 매매도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최경옥 논설위원과 함께한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기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티즌보다 못한 대한민국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드렸는데요.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였죠. 2709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욕설에 폭행에 경찰 수단 시대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힘든 근무를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제도 도입이 있으면 어떨까요? 단 제 할 일은 잘 해내셔야겠죠. 사건 하나하나의 피해자들, 유족들의 눈물이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8383번님께 주간 경향을, 그리고 2011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하람, 기술감독 안홍진, 이택상,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훈이었습니다. 2월 2일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